자, 우리가 지금 JSP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태그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JSP 문법에서 제공하는 태그는 크게 스크립트 태그와 액션 태그, 그리고 커스텀 태그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계속 스크립트 태그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자, 이 스크립트 태그의 공통점은 꺽쇠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로 닫혀진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자, 다만 시작 퍼센트 앞쪽에 다른 문자들이 하나씩 더 붙을 수 있으면서 이 스크립트 태그의 종류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보면 지시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JSP 페이지의 특정 속성들을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있었고, 선언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현재 JSP 문서가 변환되어진 자바 코드에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태그가 있었죠. 혹은 간단한 출력을 위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어질 결과 페이지에 간단한 출력을 하기 위해서 표현식이라는 태그와 순수한 자바 코드를 직접 기술해서 수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릿, 그리고 JSP 차원에서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주석 처리되어질 부분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크립트 태그 주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지난번에 지시어들 중에 이 페이지 지시어라는 것 좀 살펴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현재 지시어는 페이지 지시어, 인클루드 지시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중에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추후에 커스텀 태그라는 것을 다룰 때 살펴볼 것이다 라고 했었고, 일단은 페이지 지시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페이지 지시어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JSP 문서에 대한 문자셋이나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패키지 경로를 포함한다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속성 지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페이지 지시어가 우리가 주되게 사용을 하는 페이지 지시어들이 될 것이고, 이제 오늘 시간 전반부에 이제 나머지 페이지 지시어들을 좀 살펴볼 것인데, 오늘 다뤄볼 페이지 지시어는 상대적으로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지시어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include라는 지시어를 통해서 하나의 페이지를 또 구성을 하는 방법들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액션 태그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6쪽에 가보면 페이지 지시어의 속성 중에서 세션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현재 JSP 문서 내에서 세션 기능을 사용을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웹 서비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웹 서비스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다르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지속적으로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단발성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는 순간만 웹서버와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바로 보내주면서 연결을 끊어버리는 처리를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이라는 서비스가 특정 서버에만 집중되어져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로 또 URL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하다 보니까 한 서버에만 국한되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서버에만 연결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회원제 사이트 같은 경우들을 보면 내가 로그인했다라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소위 로그인 창을 통해서 한번 로그인하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 또 다른 페이지를 로딩하게 됐을 때는 이전에 로그인했다라는 정보를 유지시킬 수가 없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웹서버에 지속적으로 내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계속 로그인에 대한 계정 정보들을 포함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로그인해서 인증된 사용자다라는 정보들을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원활하게 해당 사이트를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의 웹서버가 특정 클라이언트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는 현재 로그인이 된 사용자이다 등과 같은, 혹은 장바구니에 어떤 정보들을 달아 놓았다 라든가 하는 어떤 일종의 정보들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크게 보면
쿠키라는 기능과 세션이라는 기능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쿠키라는 정보는 웹 클라이언트에게 그런 정보를 남겨두는 것이고, 세션이라는 것은 웹 서버에 그런 정보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웹 서버가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일부 정보들을 임시로 저장해두는 그 세션 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세션이라는 속성인 것입니다. 다만 이 세션이라는 속성의 기본값이 true 값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더라도 세션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세션을 일부러 제한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세션 기능은 난 안 쓸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세션 속성을 통해서 굳이 false로 넣어두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속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션이나 쿠키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페이지 GC어에 버퍼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버퍼라는 속성은 웹서버가 서블릿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 JSP 문서를 동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수행되어진 결과를 어떤 출력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출력을 담당하는 객체가 뒤에 가서 우리가 JSP 내장 객체를 다룰 때 살펴보겠지만, JSP 라이터라는 객체가 있어요. 우리가 out.println 해가지고 항상 출력했던, 표현식을 통해서 출력을 하던, 혹은 스크립트릿을 통해서 출력을 했던, 결과 페이지를 만들어낼 때 사용을 했던 그 객체에서 사용하는 버퍼의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JSP 페이지를 수행한 결과를 서버상에서 버퍼링 해가지고서 내가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만들어질 때마다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면 전송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덩어리의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입출력은 아마도 버퍼링을 사용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 버퍼의 크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속성인 것입니다. 버퍼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속성 값으로 none이라는 값을 지정하면 될 것이고, 내가 특별히 버퍼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8KB 정도의 버퍼 용량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질 내용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버퍼 속성 값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역시 버퍼 속성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될 뿐,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필요한 속성은 아닌 것 같아요. 페이지 지서의 그 다음 속성은 auto flush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역시 버퍼와 관계되어지는 속성인데, 현재 이제 웹서버상의 버퍼의 내용이 꽉 차면 그걸 클라이언트로 자동으로 전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속성인 것입니다. auto-flush라는 속성이 true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본값인데, 버퍼가 차면 자동으로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면서 버퍼를 비우고, 비운 버퍼에 다시 새로운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동작이 되어질 것인데, 만약에 auto-flush라는 속성을 false로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버퍼의 내용을 자동으로 비우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버퍼의 내용을 수동으로 플러시 시켜주는, 즉 클라이언트로 전달해주면서 버퍼의 내용을 비워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버퍼에 대한 오토 플러시 기능을 제한할 목적이 아닌 이상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버퍼라는 속성에 none이라는 값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오토 플러시를 true로 두어서 버퍼는 사용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비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들만 야기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버퍼를 사용을 하는 것이 출력 효율성들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버퍼를 사용을 할 것이고, 역시 그거에 따라서 버퍼의 내용을 내가 수동으로 조작하기보다는 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오토 플러시도 활성화해 놓고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페이지 지시어 중에 is thread safe라는 속성이 있는데, 자, thread라는 개념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흐름만 지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파이썬이나 혹은 C 언어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었을 것이고, 이번 학기에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메인 역할을 하는 함수에서 어떤 서브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하면 메인 함수와 서브 함수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메인 함수의 수행은 일시 멈추고 메인 함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을 수행하는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하면 현재 메인 함수의 처리는 일단 멈추고 출력을 처리하는 함수로 제어의 흐름이 넘어간 다음에 그 출력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나고 그 함수로부터 복귀하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마치 여러 사람들이 협업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과 다르게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에서 실행되어진 프로그램, 즉 실행되어져서 메모리에 탑재되어져서 어떤 CPU의 상호작용을 받아가면서 처리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좀 더 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하나의 프로세스는 다시 몇 개의 흐름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스레드로 다시 구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작성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아마도 그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만 프로그램 코드들이 진행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질 때 여러 개의 함수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프로세스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세스라는 것은 독립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 자체도 버겁고 그 만든 프로세스들이 서로 정보들을 교환해 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세스 안을 여러 개의 스레드로 나누어 가지고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진 여러 개의 함수들을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떤 작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다른 애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는 멀티스레드로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장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멀티스레드로 동작되어지는 서블릿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다 보면 각자 자기 작업만 수행을 하면 또 역시 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각자 자기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유된 정보들을 공유해 가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소위 동기화 문제라는 순서에 맞춰서 접근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값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페이지 지시어에 is thread safe라는 속성을 true 값으로 두면 역시 기본값이 true 값이에요. 그러면 여러 개의 스레드에 의해 동시에 어떤 공유 데이터들을 접근한다 하더라도 동기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값을 false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동기화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 처리를 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동작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여러 스레드 간에 어떤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의 정보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데이터 값을 갖게 되는 소위 데이터 불일치라는 현상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동작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정확하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is thread safe라는 속성은 true 값을 갖고 있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굳이 안정성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값에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페이지 지시어의 인포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인포 속성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JSP 문서에 대한 설명이나 뭐 버전 혹은 저작권 같은 정보들을 기술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이 속성에 기술되어지는 내용이나 길이나 형식 같은 것들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이 속성을 지정했다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사실 일종의 주석과 같은 단순히 코멘트를 남기기 위한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지시어의 속성을 통해서 좀 공식화해서 나타내준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속성으로는 extend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extend라는 속성은 현재 JSP 코드를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자동으로 자바 코드로 변환하고자 했을 때 현재 상속받을, 그러니까 현재 클래스를 변환하고자 했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상속받을 상위 클래스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속성인 것입니다. 자, 상속이라는 개념은 현재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낯선 개념이죠. 우리 자바에서 하나의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자 했을 때 현재 클래스 안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멤버 변수들이나 메서드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만들 것인데 그 여러 개의 클래스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통적인 부분들을 다 여러 개의 클래스 각각 기술하기보다는 하나의 템플릿 같은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템플릿 틀로부터 확장해서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다수의 클래스들을 좀 더 쉽게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이 클래스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클래스를 만들 때 상속받아 만든다라는 것이고 얼핏 보면 우리가 JSP 문서를 만들 때 어떤 템플릿 코드로부터 만들게 되니까 기존의 템플릿 코드에서 지정한 내용들을 내가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그저 나는 추가되어진 내용만 작성해 줌으로써 좀 더 빠르게 문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랑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기준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수 클래스들의 교집합 역할을 하는 어떤 공통된 속성, 공통된 행위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두고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마치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라고 하면 부모의 특징들을 자식들이 다 물려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상속해준 클래스의 멤버들을 상속받은 클래스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객체지향 언어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작성한 JSP 문서 역시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하나의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되어지고자 했을 때 하나의 서블릿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속성, 행위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지정해주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블릿은 이래야 한다라는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만든 나만의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내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JSP에서 현재 기본적으로 JSP 문서를 변환하게 되었을 때는 HTTP JSP 베이스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설정을 직접 찾아가 봅시다. 저 어떤 문서라도 상관없겠죠. 자바 코드를 열기 해서 보면 자, 현재 comment1.jsp라는 소스 코드를 변환한 comment1 언더바 jsp.java라는 소스 코드에 변환된 코드의 내용을 본 거예요. 현재 클래스 이름은 comment1 언더바 jsp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게 뭔가 확장해라, 상속받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데 extend 하기를 현재 이 패키지 밑에 있는 HTTP JSP 베이스라는 클래스로부터 확장해라 라고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comment1 언더바 JSP라는 클래스는 이 아래에서 내가 지정한 멤버들 말고 얘가 가지고 있는 멤버도 모두 다 내 멤버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속의 개념인데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 HTTP, JSP 베이스를 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일련의 웹사이트를 기획을 하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JSP 문서 간의 공통점들이 또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만든 JSP 문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역시 지금처럼 각각의 JSP 문서를 일일이 예로부터 상속받아서 하나의 서블릿이 되도록 해주되, 그러니까 나만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각각의 문서에 다 따로따로 중복해서 기술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소스 코드를 조금 더 쉽게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공통사항을 담고 있는 기준 클래스를 하나 두고, 별도의 클래스를,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별도의 클래스를 두고 그 클래스를 내 문서들의, 내 JSP 문서들의 부모 역할로 설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위 클래스로 설정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공통적인 부분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JSP 문서를 만드는 내 입장에서 조금 더 중복된 코드를 작성해야 될 일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아직 상속도 안 배웠고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만들 경우에 좀 더 효율적인 코드의 구성을 위해서 기존의 HTTP JSP 베이스가 아니라 별개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도록 지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extend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중간고사 정도 가면 자바에서 상속이라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extend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역시 JSP에서 페이지 지시어 중에 extend 속성은 거의 같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역시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 extend 속성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173쪽에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페이지 지시어에 대한 소개들이 대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include라는 지시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